혹시 지금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난 안 돼 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들러는 여러분께 아주 화가 날 정도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거 사실 당신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안 나가는 거잖아? 오늘 준비한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 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5번에 걸쳐 밤마다 한 철학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청년은 트라우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항변합니다. 철학자는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이어갑니다. 5번의 대화를 거치며 청년은 자신의 관점을 조금씩 바꾸고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한 실마리를 얻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청년을 바꾸게 되는지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책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한 글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냥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책이 던지는 주장들이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맞아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죠. 네, 바로 그 불편한 메시지들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시면요. 세상을 보던 익숙한 안경을 한 번쯤 닦아보거나 어쩌면 아예 다른 색의 안경으로 바꿔 끼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오, 아들러가 말하는 그 용기라는 게 대체 뭔지 5번의 밤에 걸친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밤으로 들어가 보죠. 와, 시작부터 정말 세게 나옵니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솔직히 이 말 처음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고통이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렇게요? 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과거의 어떤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는 이른바 원인론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는 제일 쉽죠. 맞아요. 심지어 그게 위안이 되기도 해요.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아, 근데 아들러는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목적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죠. 목적론이요? 네. 과거의 사건 자체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내가 가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도구처럼 끌어와서 쓴다는 거죠.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 과거를 끌어온다. 이게 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예시가 있을까요? 이 글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 네네. 원인론으로 보면 이 청년은 과거의 어떤 충격 때문에 생긴 불안감, 이게 원인이 돼서 밖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목적론은 질문을 바꿔요. 혹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이요. 누가 일부러 자기를 방에 가두고 싶어 하나요? 그 목적 뒤에는 더 깊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만 있으면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걱정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실패나 인간관계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즉, 상처받지 않고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는 그 무의식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해석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내 모든 고통은 네가 만든 거야? 이런 식의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요? 네. 당신의 감정조차도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선언이니까요.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이 직접 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똑같아요. 글에 나온 카페 애시 기억나세요? 웨이터가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버럭 소리 지르는 상황. 네, 기억나요. 그 예시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상대를 빨리 굴복시키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목적을 위해서 분노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를 꺼냈었다는 분석이죠. 도구요? 네. 그 증거로
만약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다? 그럼 아마 1초 만에 분노를 끄고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네, 사장님! 하고 받을걸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이건 분노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연장 가방 속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과거의 사건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온도가 늘 같은 우물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여름에는 그 물이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순전히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비유죠. 과거를 비극으로 해석할지 성장의 계기로 해석할지는 지금 여기에 나에게 달려있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당신을 가두는 열쇠랑 당신을 해방시키는 열쇠, 둘 다 지금 당신 손에 쥐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 대체 뭘까요? 아들러는 그 답이 전부 딱 한 곳에 있다고 봤습니다. 네, 바로 인간관계죠. 이게 두 번째 밤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말도 트라우마 이야기만큼이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만약 이 우주에 딱 당신 혼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럼 뭐 키가 작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이런 게 과연 고민이 될까요? 비교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모든 괴로움이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래 나온 정면공포증 여학생 사례가 딱 그 경우예요. 네, 얼굴 빨개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고백을 못하겠다고. 네. 근데 아들러의 진단은 여기서도 아주 냉정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목적을 위해서 그 증상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요. 그렇습니다. 그 증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아, 이 병만 아니었으면 나도 고백했을 텐데 하면서 가능성 속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잖아요. 아, 만약 병이 다 나았는데도 차이면 그땐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매력이 없구나 하는 혹독한 현실을 마줘야 하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랑 열등 컴플렉스의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열등감 자체는 뭐 더 나아지려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열등 컴플렉스는 나는 학력에 낮아서 성공 못해 이런 식으로 열등감을 핑계 삼아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A라서 B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전부 인생에서 도망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 지옥 같은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타인을 나를 평가하고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는 동료로 인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그냥 같은 평면 위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등한 존재로 보는 거군요. 다르지만 대등하다는 감각이요. 바로 그겁니다.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온다면 해결책도 결국 거기서 찾아야겠네요. 근데 사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여기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모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가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밤의 주제,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과제의 분리? 말 그대로 이건 내 과제, 저건 네 과제 하고 선을 긋는다는 뜻인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선택으로 인한 최종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최종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가? 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과제의 주인인 거죠. 예를 들어 공부 안 하는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고 쳐요. 네.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건 누구의 과제일까요? 공부 안 해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건 아이 자신이니까 아이의 과제겠네요. 맞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아이의 과제에 억지로 개입해서 공부해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의 과제를 침범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뭘 해야 하죠? 부모의 과제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지켜보는 겁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처럼요. 아, 그 원리를 제 삶에 적용해 보면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고백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제 마음이니까 나의 과제고 그렇죠. 그 고백을 받아줄지 말지는 상대방의 마음이니까 그건 상대의 과제가 되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우리는 종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의 과제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것도요? 그것 또한 상사의 과제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지는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내 과제가 아니다. 와, 이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진짜 훨씬 가벼워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내 과제에만 집중하면 좀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아들로 심리학의 네 번째 밤이 시작됩니다. 과제의 분리는 이기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입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군요. 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니까요.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조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아들러는 여기서 수평적 관계를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칭찬도 야단도 치지 말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하죠. 야단치는 건 그렇다 쳐도 칭찬도 하지 말라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죠? 아들러는 칭찬이라는 행위 속에 숨겨진 묘묘한 권력 관계를 본 겁니다. 권력 관계요? 네. 잘했어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평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하듯이요. 거기에는 미세한 상하관계, 즉 수직적 관계의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는 타인과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동료로서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칭찬 대신 뭘 해야 하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용기 부여를 해야 합니다. 용기 부여.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도와줬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평가하는 대신에 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건 평가가 아니라 나의 솔직한 감사와 존중, 기쁨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은 상대는 스스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용기부여요. 평가가 아닌 감사의 표현. 확실히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밤으로 넘어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네, 이제 행복으로 가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수용이에요. 이게 자기 긍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시험에서 60점을 받았을 때 아니야, 난 사실 100점짜리 인간이야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게 자기 긍정이라면 자기 수용은 오케이, 지금 내 실력은 60점이구나. 그럼 여기서 61점으로 나아가려면 뭘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네, 바꿀 수 없는 것, 즉 60점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 앞으로의 노력에 집중하는 용기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2번째는 뭔가요? 2번째는 타자 신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제 타인을 믿을 차례입니다. 타자 신뢰. 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무슨 담보나 조건을 거는 신용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요. 아니, 무조건 믿으란요. 그러다 상처만 더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들러는 배신할지 말지는 상대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아, 이것도 과제의 분리군요. 맞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저 내가 먼저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의심의 안경을 쓰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거든요. 어렵지만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째는 타자 공헌이군요. 이게 행복과 직결된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네, 아들러는 행복이란 공헌감이라고 단언합니다. 공헌감.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감각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건 뭐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아, 정말요? 그럼요. 퇴근하고 가족을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 동료의 일을 조금 거들어주는 것, 그런 작은 행동 속에서 내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수용, 주변 사람들을 동료로서 믿고 타자 신뢰, 또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를 해나갈 때 타자 공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수용이 되어야 타인을 경쟁자로 안 보고 신뢰할 수 있고 타인을 신뢰해야 비로소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아들러의 5밤을 여행했는데요. 결국 아들러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거 같아요. 맞아요. 인생을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처럼 생각하면 과정은 전부 고통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순간들이 이어지는 춤이라고 생각하면 춤추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목적이고 완성이라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느라 가장 소중한 지금이라는 조명을 스스로 꺼버리지 마십시오. 네. 지금 당장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누군가를 위해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미 무대 위에서 행복의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결국에는 행복해질 용기를 내라는 말이군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누구도 미래의 무엇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 당신뿐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목적지를 향한 경주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그 자체로 목적인 춤이라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출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춤 동작은 무엇일까요? 춤 동작이요? 네, 아주 사소한 공헌이라 신뢰의 표현도 좋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아들러와 함께했던 5번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엔 트라우마는 없다거나 미움받아도 괜찮다는 말들이 차갑고 날카롭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도발적인 문장들을 끝까지 파고들어 마주하게 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지독할 정도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채점표를 들고 내 인생을 채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겠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둬두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러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당신을 가둔 열쇠도, 당신을 해방시킬 열쇠도 처음부터 당신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대단한 성취나 타인의 박수가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보세요. 하나, 자기를 수용하자. 부족한 나를 억지로 꾸미지 않고 이게 지금의 나구나라고 따스하게 안아주는 용기. 2, 타자를 신뢰하자. 배신당할까 두려워 벽을 쌓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곁에 있는 이를 동료로 바라보는 용기. 3, 타자 공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작은 감각에 집중하는 용기. 이 3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인생은 저 멀리 있는 산 정상에 도달해야만 의미가 있는 등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발을 내딛고 손을 흔드는 그 찰나의 움직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춤입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그림자에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지금 당신 곁에서 반짝이는 행복의 조명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누군가도 미래의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좀 어떤가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출 수 있는 가장 작고 다정한 춤 동작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건네는 따뜻한 전화 한 통일 수도, 거울 속 나에게 건네는 오늘도 고생했어라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첫 번째 춤 동작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진짜 행복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저희 너나모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빛나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